볼 때는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고급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이라고 많이들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혁신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결국은 데이터를 공공에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재활용해서 어떤 의미를 그 데이터로서 보여주는 것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데이터는 자원이고 재료입니다. 그 자원과 재료를 가지고 어떤 인사이트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의미를 찾아내거나 하는 자원과 재료로 쓰이는데, 공공 데이터가 산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자꾸만 재료로서 주지 않고 음식을 만들어서 주려고 하는 과정들을 많이 봤습니다. 디지털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들, 요즘에 많이 얘기가 되는 4차 산업혁명, AI, 어쩌고저쩌고 챗봇, 굉장히 많은 곳에서 데이터가 정말로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물론 기술도 중요하지만 데이터가 더 중요합니다. 많이 보셨을 텐데 공공 데이터 포털입니다. 데이터 1번가도 있고 OECD 1등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양의 어떤 한국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디를 먼저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키피디아나 비키피디아를 더 먼저 갑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저기에서 공공 데이터성인데도 위키피디아나 비키피디아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찾게 되고 더 쉽게 접근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공데이터 포털로 가지 못하고 공데이터를 신뢰하지 못하고 사용해보려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막상 찾아보면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공데이터 포털에 있는데 검색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찾는 데이터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OECD에서 1등도 했는데 왜 데이터가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던지고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 데이터를 찾아서 개발할 것인가? 일단 모두 개발할 것인가? 안 찾아진 것이 문제일까? 없는 것이 문제일까? 있는데 데이터가 별로인 것이 문제일까? 라고 보면 저는 안 찾아지고 없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찾아지면 그나마 공공 데이터에 대해서 오늘 같은 자리에서도 있고 좀 더 큰 자리에서 아니면 해커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사람들이 공데이터 포털이나 또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부가 하고 있는 데이터 포털에 가서 데이터를 찾다가 그나마 관심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좌절하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데이터가 있는데 별로이면 그 데이터를 보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문제지? 아니면 다른 내가 정제해서 쓸까? 아니면 왜 이 데이터는 이렇게 나와 있지? 그리고 데이터가 많이 있으면, 정제가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들을 하려고 하는 회사도 생길 거고 사람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개선해 나가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닥치고 개선이 먼저다 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개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은 기술적인 내용이니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은 이런 방식을 참고하면 되고요. 데이터라고 하는 걸 바라볼 때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활용 가능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공공 데이터 중에 어떤 데이터가 활용 가능한지를 사실 알지 못합니다. 단계로 보면 일단은 그 데이터가 그래서 이제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고 접근 가능한지 알아야 되고 기계적 활용이 가능하면 더 좋고 다른 데이터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더 좋은데, 우리가 공공 데이터를 몇 년간 했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가졌던 게 사다보험 코드에서도 관심을 가졌던 게 꽤 됐고, 그런데 여기에서 좌절이 됩니다. 활용 가능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써봤는데요. 사실 이게 문제가 되긴 한데 많이 보셨을 겁니다. 000 IT 정규직 전환 지금 일자리 창출의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기관은 어떤 데이터가 어느 서버에 누구의 관리하에 어떤 형태로 어떤 정책하에 존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담당자는 모르고 중간자는 더 모르겠죠. 아무튼
잘 모르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걸 적어본 건데 실제로 요 이제 리스트가 굉장히 많아져야 하는 거고 그게 어떤 기관에서 어떤 도메인에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데이터가 활용 가능한지 그래서 그 데이터가 있는지는 알겠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보안 때문에 개인정보 때문에 아니면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것이 개선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데이터를 앞에서 개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로우한 제가 여기에는 지금 PDF부터 써놓긴 했는데 PDF도 아시겠지만 이미지 버전이 있고 텍스트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버전이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PDF 전에 더 로우한 버전도 있습니다. 이미지로 뭐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있고 그런 것부터 일단은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여기는 이제 후차적인 문제고 사실은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게 사실은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인간 생태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어떤 데이터들이 자꾸만 이쁜 데이터를 꺼내놓으려고 하지 말고 아주 로우한 레벨로 꺼내놓으면 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직접 정제해서 씁니다. 직접 정제하면 그 데이터를 넣을 공간이 그런데 지금은 잘 없습니다. 그 데이터를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피드백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피드백이 공공 데이터 포털에 있긴 합니다. 그런데 무언가 정부가 운영하는 곳에 내가 피드백을 남기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실제로 데이터들도 CSV로 내놨다고 해도 그것도 계속 히스토리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다른 개선해 나가는 게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것도 작성을 하고 그러려면 첫 번째 제가 드렸던 질문이 데이터 목록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굉장히 사실은 헤쳐나가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무슨 또 위원회를 만들고 해서 각 기관에 있는 데이터를 전수조사를 해야 되느냐 그는 저는 일단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게 오늘 토론의 주제로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방향성을 그렇게 갖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방향성을 보면 민간에서 시민들이 어떤 데이터를 더 잘 쓸까라고 공공에서 추측을 합니다. 사실 발굴을 합니다. 왜 그거를 공공에서 추측을 하고 가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데이터를 누가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시민이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코드는 그래서 코드 잘 아시는 아무튼 사단법인 코드가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단법인 코드가 주로 하는 일은 CCL 보고 막선도 있고요. 공유경제 쪽도 있고 주로는 코드나무 쪽에서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많이 하고 있고요.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해커톤 같은 거 계속해서 꾸준히 했었고요. 요즘은 해커톤이 좀 지겨워서 이제 안 합니다. 저희가 해커톤 했더니 정부에서 많이 따라서 했습니다. 코드포서울 같은 이제 매주 코드포서울은 저희도 좀 재밌었던 프로젝트였는데 코드 아메리카하고 브리게이드로 참여를 하면서 매주 만나서 무언가 그 주에 할 게 없으면 그런 게 주먹 먹고 헤어지기도 했고 재밌게 했던 프로젝트고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라든지 국회의원 성적표 이런 것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에 관련돼서도 했고요. 그리고 책 번역도 했고 공공데이터 포털 나오기 전에 정부 3.0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정부에게 좀 알려야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감 있다 보시나요? 뭔지? 문재인 정부 공약 팩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작하고 나서 먼저 문제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PDF 때문이었는데 얘가 PDF입니다. 정말로 텍스트라도 이렇게 긁을 수 있는 공약집을 정말로 찾아 헤매었는데 못 찾았습니다. 민주당도 가봤고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결국은 이미지 버전의 PDF를 찾아서 아무튼 어떻게든 OCR 같은 프로그램을 쓰고 해서 근데 왜 없을까? 그리고 버전 관리가 정말 안 돼 있더라고요. 공약집이라고 지금 구글이나 여기에 뭐 많은 곳에서 검색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보면 얘가 어떤 버전인지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없는데 보면 내용이 달라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데이터로서 좀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 어쩌면 좀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마이너합니다. 좀 더 큰 건 뭐였냐면 공약이 체크가 될 수 없는 공약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걸러야겠다. 오늘 거기서 또 찾아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이건 잘했는지 안 했는지 못했는지 항상 진행 중입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약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좀 의미를 던지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먼저 우선적으로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공약이 있을 거고 좀 더 하기 쉬운 공약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은 어떤 공약을 더 원하고 있는지 라고 하는 거를 물론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좀 에코시스템 같은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팩트체크 서비스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까 해커는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저도 주위에서 많이 해봤는데 하루 사실은 의미 있는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루 밤새고 이틀 밤새고 근데 이제 아직 기획 중인데 마라톤이라고 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펀딩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해보자 라고 해서 마라톤이라고 했고 우리 엔지니어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발을 했을 때 웹페이지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가 엔지니어들은 말아서 올린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완성도가 높은 거죠. 말할 수 있으려면 그래서 공데이터 마라톤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공개가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활용 사례 발굴을 자꾸만 정부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관심과 고민과 애정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민간들이 이런 걸 안 보여주기 때문에 그들이 거론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관심, 고민, 애정, 노력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이건 오늘 아침에 여기에서 썼는데 이 무릎으로 따지는 않았습니다. 자막 보기가 그래서 이렇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데이터로서 혁신을 한다는 것이 사회 시스템을 굉장히 크게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자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봤더니 여기서 울먹해지네요. 제가 특수학교가 없는 데도 있고 네. 과포와 특수학교가 굉장히 많고 제 주위에도 아이가 특수학교에 다니는 지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알게 하고 그래서 사회가 혁신이 되고 그 데이터가 공데이터가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좀 더 첨단 데이터의 재활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발표 고맙습니다. 또 자세한 얘기가 끝나고 나서 패널 전체 하도록 하죠. 다음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에서 거버넌스의 투명성과 혁신을 위한 정보공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박수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여기서만 글씨가 안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내도 제가 봤을 때는 글씨가 보였었는데 PDF로 변환을 했는데도 이렇게 되네요. 예, 아무튼 제가 하려고 하는 이건 제목이니까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거버넌스를 위해서 어떻게 그 투명과 혁신이 정보 공개가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는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정진님이라고 합니다. 아까 오원성님께서 발제를 해주실 때 되게 기뻤던 게 뭐냐면 저희는 이제 시민단체다 보니까 보통 기자들을 만나거나 할 때 소위 사회부 기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래서 너네가 주요하게 했던 활동이 뭐니? 뭐 그러면
그 정보공개 청구하는 정보공개 포털이라는 정보공개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가 맨 처음에 자료를 그 정보공개 청구랑 자료를 주면 CSV 파일이라는 걸 줬었고 그걸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그 다음부터는 PDF 파일로 자동 변환을 해서 줬었는데 그걸 문제 제기했었어요. 너네들이 PDF 파일로 자료를 공개하는 바람에 엑셀 파일에 있는 자료가 다 샵샵 처리가 돼서 볼 수가 없다. 너네들은 공개를 하지만 실제로 그 공개 정보의 실제 공개는 뭐 20%에 그친다. 이런 문제 제기도 하고 할 때마다 얘기를 해서 이제 그게 이제는 엑셀 파일로 올리면 엑셀 파일로 다운받을 수가 있고 의도적으로 PDF로 변환하지 않는 한 그걸 되게 기쁘게 자랑스럽게 말을 하면 아 그러니 이제 하고 쎄해지고 마는데 그게 다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모두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서 예, 굉장히 기쁘네요. 예. 정보공개센터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보공개를 통해서 모든 시민이 알 권리를 누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슈 파이팅이나 정책 활동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결과적으로 이 정보공개를 통해서 혁신을 하고 시민들이 더 좋아지고 하는 것들은 근본적으로는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 권리라는 것은 사실 뭐 알 권리는 말뿐이 아니라 분명히 인권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보장받아야 할 중요한 가치인데요. 세계인권선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그 안에 그 알 권리가 포함이 되고 그 알 권리 안에 공공기관, 국가가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정보를 접근할 때 아무런 제약이 없어야 하는 권리 그런 것들을 알 권리라고 말하고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 정보 공개가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이전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국민이 국가 권력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의사 형성이나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제도도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90% 이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 같고 보통 길거리에 물어봐도 절반 이상은 알 권리가 보장된다라고 자기가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 권리와 관련해서 뭐 아주 없었던 건 아니죠. 제도들이 만들어졌었는데 9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청주시에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만들었고요. 아까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의견을 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시에서 이런 조례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재판을 하는 바람에 그게 그렇게 가가지고 이제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주시에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96년도에 20년이 됐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98년도에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정보공개 제도가 조금씩 되고 있다가 2006년에 인터넷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만들어졌죠. open.go.kr 열린정보라는 게 만들어지고 계속 하고 있다가 2008년 이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정보공개 정책이나 알 권리, 투명성 측면에서도 많이 이렇게 호퇴를 했는데요. 일단 저는 대표적인 그 정부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정보공개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열린정보 사이트를 정보공개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개편한 것에서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열린정보라는 것이 이 행정, 이 정부가 가지고 갈 지향이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의 서비스의 한 측면이라고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능적으로 축소는 하지 않았지만 거기서 정체성이 드러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 아시겠지만 정부 3.0이라는 것 국정과제를 내걸었고 그리고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제공에 관한 법률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정보공개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인터넷 사이트는 open.go.kr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개편하는 당시에는 원문이라는 그냥 우리말을 알파벳으로 옮기는 open.go.kr이라고 해서 결제 문서를 그냥 바로 공개를 하겠다라는 것들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동물관리법이나 정보공개법을 전면 개정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로 했었죠.
이렇게 제도적으로 변화가 되면서 뭐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아주 굉장히 놀라운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2006년도에 인터넷 정보공개 사이트가 만들어졌거든요. 분양지원.kr이. 그 이후에 2007년도부터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2003년도에 쭉 올라갔다 2004년도에 떨어진 이유는 기존에 그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 청구했던 걸 정보공개 청구를 받지 않으면서 생긴 통계상의 문제고, 실제로 굉장히 아주 미미하게 그 증가가 되다가 인터넷 기반이 되면서 팝 정보공개 활성화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이 하지만 잘 하고 있냐? 당연히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 부재, 이 정보가 왜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가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정보공개 청구 6,000건에서 7,000건 정도를 해봤는데 지금도 전화를 받으면 그런 얘기를 들어요. 이걸 달라라고 하면 이걸 왜 주냐 너한테. 나는 시민이니까 달라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시민 거면 우리 기관 거지 라는 이야기를 민감한 정보일수록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정보가 시민의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강하고요. 두 번째는 그걸 시민이 알면 사회적 혼란이 온다라고 이상하게 믿는 그런 신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정에 있는 정보들을 공개를 하지 않죠. 그리고 뭐 서별관행 같이 보다 보면은 아예 기록으로 남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개할 정보가 아예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런 것들은 더더군다나 시민들에게 아예 기록도 없게 되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더 가지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최근에는 뭐 행정정보뿐만 아니라 삶과 직결된 정보들도 시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거는 아시겠죠? 부천에서 그 메탄올에 중독돼서 실명을 하고 난 그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인데, 이런 삶과 직결된 정보들의 접근, 이런 부분도 최근에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실질적으로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죠. 정보공개법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우리나라가 만들었고 세계에서 13번째로 만들었다고 하고, 상도 계속 받는다고 자랑을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아주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닌데요.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이 출범을 하면서 누드 프로젝트라는, 지금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는 프로젝트명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거죠. 투명하게 하겠다는데요. 서울시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건데,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겠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서울정보소통광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뭐 처음으로 원문 정보 공개를 실시하기도 하고, 위원회의 명단이나 회의록 같은 것들을 즉각적으로 공개를 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좀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정보공개와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내놓기는 하는데, 서울시가 했던 알 권리와 관련된 정책의 중요한 점은 일단은 아까도 전문 인력을 배치했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정보공개 정책과 관련돼서 부서와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곳은 사실은 행자부밖에 없었어요. 행안부밖에 없었는데, 서울시에서 정보공개 정책과를 만들고 거기에 정보공개만 전담하는 전문 인력, 보통은 그냥 일반 행정직이 2년마다 돌아가면서 순환보직을 하는데 전문 인력을 배치한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퀄리티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까지는 정보 공개를 안 하면 너는 혼나야 돼, 너는 처벌받아야 돼 라는 네거티브 방식을 주로 했다라고 하면 포지티브한 방식을 한 거죠. 그래서 서울시와 자치구 25개 자치구와 산하기구를 상대로 인센티브 사업을 해요. 정보 공개를 잘하면 너네한테 돈도 주고 칭찬도 해주고 인프라를 줄게.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예를 들면 그 인센티브 항목 중에 뭐가 있었냐면 비공개율 감소 같은 것도 있었지만 정보공개 전문 인력의 확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비정규직 서울시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 담당을 대부분이 비정규직,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 하고 있는데 그걸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거나 배치를 해라 라는 방식으로 해서 질이 높아진 게 있었고요. 알 권리 관련 조례 재개정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2010년도 서울시 정보공개율이 광역자치단체 중에 꼴찌거든요. 근데 이런 일련의 프로젝트나 아니면 제 정책들을 개선하고 나서 정보공개율이 증가를 해서 공개율이 쭉쭉 올라가요. 그래서 2012년 기준으로 96%까지 공개율이 상승을 하는데, 물론 공개율은 허수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기준으로 보면
1위였던 제주도가 96.4%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가지의 포인트, 그 디테일한 포인트 몇 가지만 바꾼 것만으로도 공개율이 올라간다라는 것들을 서울시 프로젝트를 통해 볼 수 있었고요. 범국가적으로 했던 정부 3.0이라는 것이 있었죠.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했지만 제 생각으로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유능한 정부와 서비스 정부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졌느냐라는 것은 저는 대답이 부정적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투명한 정부부터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게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국민 알 권리를 충족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공공데이터 포털에도 이미지 파일을 올려놓는다거나 아니면 한글 파일을 올려놓는다거나 해서 아예 볼 수 없게 하고 공개율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첫 발부터 제대로 대화를 거르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3.0 정책에서 정보 공개와 관련 주요한 포인트는 원문 공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법도 개정을 했고 사이트도 개편을 하고 했습니다. 문제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문 공개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박근혜 정부가 원문 공개하면서 원문을 3억 건을 공개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중요한 회의 자료를 검색하려고 하면 정작 회의 자료는 검색이 안 되고 지출 결의서만 검색이 된다거나 식수 구입하거나 토너 구입한 것만 검색이 된다거나 해서 약간 계륵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보 공개와 공공정보 관련해서 주요 실천 과제를 냈습니다. 그 정책 발표를 했을 때 100대 과제, 400 몇 개의 실천 과제를 내서 쭉 살펴봤는데 정보 공개와 관련한 건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보 공개 포털을 통해서 대통령 일정을 공개하겠다, 제도를 개편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디테일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를 정보공개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하면 일단은 그 공개하는 정보가 공개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공개하는 정보를 우리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료를 엄청 많이 준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정보에 대해서 와 되게 많이 줬어, 완벽하게 줬어라고 신뢰할 만하게 정부와 시민 간의 신뢰감이 지금 구축되어 있느냐, 저는 그건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간에 너무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제도 개선이 첫 번째로 필요하겠죠. 헌법 개정을 할 때 지금 알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언론 출판의 자유화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알 권리를 조금 성문화해서 알 권리라고 하는 건 반드시 행정정보에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여론 형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정보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으로 알 권리를 성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정보공개법도 전면 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 전문가 제도를 도입해서 실제로 전문가들이 공개 정보의 퀄리티를 컨트롤할 수 있고, 그 신뢰하지 못하는 건 여기서는 공개하는데 저기서는 비공개하고 서로 기관마다 답이 다를 때 이게 뭐 하자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면 원칙이 없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원칙을 정해서 어떤 일정 수준의 합의, 그리고 그걸 위한 관리,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거는 지금 선에서는 전문 인력을 조금 배치해서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벌칙 조항 도입 같은 것들도 같이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정보 공개 영역의 확대입니다.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 중요한 삶과 관련된 정보들이 공개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공공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공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예 그 공공성을 띠는 것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될 책무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 정보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 단체도 중요하게 활동하고 있는 건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냥 과정을 까는 게 중요하거든요. 결과를 공개하는 것보다 과정 자체를 공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의공개법 같은 것들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픈 미팅이라고 있어요. 그게 회의 자체를 공개하는 거죠. 마치 국회 본회의가 영상으로 계속 송출돼서 생방으로 하는 것처럼 주요한 회의, 예를 들면 지금 원자와 관련해서 공론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
직접 당사자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회의록을 공개, 회의록도 사실 굉장히 일부만 제한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띠는 정보들, 중요한 정보들은 아예 그 회의 자체를 공개해서 사람들이 감시를 하거나 아니면 참여를 하거나 여론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이제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혁신인데 뭐 공공기관의 공개지향적 문화 정책, 문화는 그냥 정책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고 국민 편의에 맞은 공공정보 접근성 개선, 포털들이나 이런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고 공공의 기관, 행정정보 생산 유통 활용 체계 구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발제를 여기서 마치고 더 많은 얘기는 이따가 전체 토론 시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발제자로 박지원 변호사님이 OGP를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지막 발제를 맡게 된 박지원 변호사라고 하고요. 저는 사단법인 오픈넷이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오늘은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공공데이터 정책이나 정보공개 정책 이런 제안들이 시민사회에서 이제 나오는 제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정부와 함께 이 정책 개선이나 정책 발전을 위한 어떻게 논의를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좀 단초를 좀 해보고자 OGP라는 그 활동을 소개를 해드리고, 어떤 식으로 참여 거버넌스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 토론 시간을 좀 더 자세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 OGP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 참여하고 계신 분들 말고는 잘 모르시죠? OGP라는 게 일단 현재 75개국에서 가입을 한 국제 기구는 아니고요. 정부 간 협의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열린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각국이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주로 오바마 대통령이 좀 주도가 돼서 시작이 됐고요.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각국에서 열린 정부 선언을 하고, 그리고 각국에서 국가 단위로서 2년 단위로서 열린 정부를 만들기 위한 공약들을 제시를 합니다. 만들 때 시민사회와 같이 컨설테이션을 거친 다음에 매 2년마다 공약을 발표를 하고 실행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 열린 정부를 만들기 위한 공약과 실행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는 어떤 별도의 독립적인 IRM이라는 그 리서처가 있는데요. 그 리서처들이 평가를 해서 과연 이 나라가 OGP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가 열린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평가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초창기 2010년도 초반부터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 좋은 평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행안부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모르고 계셔서 좀 서운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올해 그 OGP 운영위원국으로 우리나라가 선출이 됐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저는 OGP에 참여하고 있는 그 파트너로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게 이제 행안부 프로젝트라고 보기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OGP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국에 지원을 해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사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OGP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도 같이 연관이 돼서 국제적으로 좀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SDG 16 의제에 같이 오픈 거버먼트가 좀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SDG와 OGP가 좀 국제적인 맥락에서 같이 논의되고 있는 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OGP를 저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참여형 거버넌스의 마중물로 좀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OGP가 추구하는 게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포럼을 통해서 열린 정부 정책을 같이 만들어 나가고 같이 집행해 나가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책임성, 참여 그리고 투명성을 OGP가 추구를 하는데, 그 방법은
다수의 당사자가 하나의 포럼을 통해서 참여를 해서 의사결정을 같이 하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개정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OGP에서 참여와 공동 창조라는 그런 가이드북을 발간했는데 행안부에서 번역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는 아직 공개되진 않았는데 조만간 공개를 해서 이런 멀티 스테이크홀더 포럼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할 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모두 잠깐 말씀드렸는데 OGP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잘 하겠다고 선언만 하고 뭔가 멋진 공약만 이렇게 내세우는 걸로 끝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잔치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OGP는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리서처들을 각 국별로 두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IRM 리서처를 좀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국가 열린 정보 관련된 그런 NAP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공약들을 작성을 잘 하는지 그것들을 독립적인 평가자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IRM 한국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외신에서 나왔던 건데 보시면 그 두 번째 문단에 보면 2016년 기사인데요. 한국 정부가 OGP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근거가 거의 없다 이렇게 나오기도 했고 그 이유로서는 시민사회의 참여, OGP 그 액션 플랜 NAP를 만들 때 시민사회와 같이 만드는 그런 참여가 부족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그래서 OGP 본부에서 행안부 이 당시에는 행정부 자치부였나요? 장관한테 이렇게 서한을 보내서 조금 더 열심히 해달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이후에 저희가 시민사회 단체의 참여를 좀 필요하겠다 OGP라는 문의체. 그래서 지금 여기 저희 오픈데이도 그렇고 뭐 투명사회적 정보센터 코드도 그렇고 이제 OGP에 참여를 좀 적극하기 시작해서 2015년, 16년 올해에 이르게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시면 이게 얼마 전에 OGP CEO가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제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이 OGP 시민사회들이 이제 참여하는 그런 포럼을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때 이제 사무총장이 와서 강연과 축하를 해주러 방한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저도 사진에 있고 여기 오늘 저장을 맡아주실 안노 위원장님 계시고 지금 OGP 시민사회 모임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족을 해서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그런 멀티 스테이크홀더 포럼으로 좀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고 가운데 보시면 서울시도 지방자치 정부로서 참여를 하고 있어서 서울시는 위고라는 그런 전자정보 협의체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 위고와 OGP가 또 같이 협력하는 그런 MOU를 맺었다고 합니다. OGP 아까 말씀드렸던 공약들을 지금 여기 글자는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이게 OGP 공약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행을 하겠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해야 될 공약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정보의 적극적 공개 왼쪽에 보시면 그리고 공공데이터 개방 이런 것들의 세부적인 목표들을 다 이미 OGP를 통해서 뭔가 실행을 하겠다고 이미 선언한 바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공약이 2018년 6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여기에 대한 또 평가를 아까 말씀드린 독립된 평가원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만간 좀 평가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OGP 마지막 장인데 OGP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지금 말씀드린 공공정보 공개나 공공데이터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한국 정부가 OGP 운영위원부로 선발이 됐기 때문에 뭔가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의무와 부담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OGP 자체를 뭐 활성화시킨다기보다는 이거를 국제적인 흐름을 잘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공공정보와 공공데이터 관련된 그런 정책의 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특히 이제 이거는 기본적인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포럼이기 때문에요. OGP를 잘 사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좀 행정안전부가 주도를 해서 하고 있는데 좀 범정부적으로 전문적인 위치에서 OGP를 좀 더 격상을 시켜서 각 부처별로 좀
리더십을 정보 데이터 관련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면 좋겠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서 정보공개법 올해 20주년을 맞이했는데 이런 질적 향상을 정치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시민사회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지, 특히 멀티 스테이크홀더 포럼이라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같이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OGP라는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기 전에 요새 뭐 거버넌스라는 말은 많이 쓰고 있는데 뭐 최근에 거버넌스가 도대체 뭔지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좀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여러 군데에서 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지난 정부에서 부족했던 거는 시민사회나 일반 시민들의 그런 말들을 공무원들이 경청하지 않았던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거창한 거버넌스를 얘기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시민사회와 같이 시민사회의 말을 잘 경청하는 그런 자세라든지 마음가짐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자주 얼굴을 맞대고 서로 얘기를 하는 거에서부터 거버넌스가 개선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정보공개 정책이라든지 공공내부 정책 그런 자리가 좀 더 많이 있어야 되는, 시민 참여형 그런 자리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발전적인 거버넌스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추가 토론 시간에 더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 발전 마치겠습니다. 네, 좀 고맙습니다. 자, 이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패널 지금 발표하시는 발제자들과 패널들께서 이 앞에 이름 들어가 적혀 있으니까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발제하신 분들은 이미 이제 소개를 하신 셈이고요. 패널로 추가 참여하시는 분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김경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라이프스퀘어 또 퓨처 디자이너스 대표이사인 최영우 대표님 그리고 인디랩 전지은 대표님 또 나오셨습니다. 뭐 발표 들어보셨겠지만 어떻게 말하면 되게 전통적인 투명성 정보공개 운동을 해온 정보공개 관련된 도에 대해서 우리 정진임 사무총장님께서 발표를 쭉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3년에 공공데이터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전에 정보공개 청구에서 한 해 더 나아가서 정부 스스로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물론 디지털이긴 하지만 지금의 정보의 모든 게 다 디지털로 올라가 있으니까 사실 정보공개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얘기입니다만, 접근법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달라져서 정부 스스로 데이터를 공개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흐름에 있어서의 또 문제점과 미션에 대해서 또 원석 이장님이 또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이 우리 국내만 오는 게 아니고 해외 글로벌 차원에서 어떻게 지금 움직임하고 거기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지환 변호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지금 진행된 것 같은데요. 뭐 결국 다 수렴하는 거는 결국 이제 정부의 혁신, 즉 투명한 정부, 신뢰 있는 정부라는 측면에서의 열린 정부, 오픈 거버먼트라는 부분에 수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거기에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라는 게 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가 사실 오늘 이 세션에서 함께 고민해보고 좀 더 또 다음 방향을 찾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패널은 이제 발제자분들 발표를 해주셨고 또 각각의 학계나 또는 또 스타트업 관련 또는 NGO 쪽에서 이 관련해서 활동을 계속 해오신 또 세 분의 패널들의 한번 생각을 우선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발표자분들의 의견이나 또 여기 계신 플로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방법으로 진행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왼쪽에 계신 우리 전지현 대표님부터 먼저 할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인디랩의 전지현이라고 하고요. 아마 인디랩이라는 단체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간단히, 자세히는 아니고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은, 인디랩은 제가 이제 재작년에 창립한 단체이고, 제 백그라운드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포이카라는 그런 공공기관이 있어요. 외교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있는데 그 해외 원조를 담당하는 국가 공공기관인데 저는 거기서 일했고 그리고 해외 원조를 하는 NGO 협치에서도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나와서 제가 그 해외 원조 정보 공개에 관련해서 그리고 데이터나 그리고 정보를 활용해서 그 개발도상국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세운 단체고요. 아마 한국이 이런 세금을 활용해서 개발도상국을 도운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세금을 사용해서 다른 나라를 돕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가입 국가로서 다른 나라를 이렇게 도울 때 그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굉장히 그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일이고 또 국제적으로 그런 기준들이 이미 이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정말 정보를 공개를 하고 있는지를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박재환 변호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OEP, 오픈 가버먼트 파트너십에 관련돼서 이제 회의도 많이 다니면서 서울시 OEP 관련된 활동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는 여기로 공부를 하고 이제 오늘 발제를 드리면서 제가 좀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면요. 오늘의 이제 주제가 이 세션의 주제가 이제 정부의 투명성과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에 관련된 내용인데 저는 이러한 어떤 컨퍼런스나 워크숍이나 아니면 회의에 갈 때마다 생각을 하는 게 항상 정부는 어떤 정보를 공개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한국에 있는 시민들이 그 정보 공개에 대해서 완전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지난 화요일 밤, 1일부터 화요일까지 대만에서 열리는 그 시빅테크 컨퍼런스, 시빅테크 페스티벌이라는 그 국제회의에 다녀왔는데 그 국제회의에 가면은 저희, 그러니까 한국의 상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른 나라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드밴스 돼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필리핀이나 아프리카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메일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엑셀을 활용하는 방법조차도 몰라서 정보 공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부터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이제 어드밴스 돼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우리가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다. 시민으로서 권리가 있고 우리가 이런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식은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지인 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제가 그 공감이 갔던 부분이 저도 이제 원조 정보 공개를 위해서 뭐 외교부나 이런 곳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은 그런 걸 왜 궁금해하냐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데 라는 그런 답변을 다시 듣거든요. 근데 이게 세금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어떻게 도와주고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 사람은 뭐지? 얘는 이런 걸 왜 알려고 하지? 이런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 이것이 당연히 시민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선을 받는 것이 공무원 사회에서도 굉장히 완연되어 있고 또 일반적인 사람도 제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게 왜 궁금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건 당연한 거고 누군가는 이걸 팔로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나라들이 뭐 정보 공개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고 뭐 이런 거는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가 없다 아니면 이런 건 뭐 데이터가 아예 없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좀 공개를 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근데 공개를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개를 더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OGP 같은 그런 파트너십이 만들어져가지고 더 정보를 하여금 각국 정보를 하여금 정보를 공개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원조 정보를 이렇게 공개하고자 하는 OGP 같은 파트너십도 있고 그다음에 원조 분야에서는 그 국제 원조 정보 공개 규범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범에 따라서 한국도 이제 공개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받은 인상은 그런 규범이 있는 건 굉장히 좋지만 이게 또 약간 정보를 게으르게 만드는 경향도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요. 원조 정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원조 정보를 몇 개를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딱 거기까지만 정부가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굉장히 대표적인 거거든요. 거기서 더 능동적으로 가지 않고 우리는 이 정도 규범을 지켰으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어. 우리는 국제 기준에 부합해. 라고 하면서 거기서 딱 멈춰버리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어떤 기재로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보의 투명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다면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더 투명한 정보로 만들 거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정보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으로서, 시민으로서 우리가 그 정보를 더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톡톡히 인지를 하고,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이렇게 뭐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을 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더 가버넌스에 참여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최근에 이런 컨퍼런스에 가면은 정말 그게 큰 이슈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을 좀 더 이런 거버넌스에 참여를 시킬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필요한 정보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거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게 할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제가 다녀온 컨퍼런스에서 나온 그런 예시를 2가지를 좀 공유를 하자면, 첫 번째는 그런 거 있어요. 혹시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알고 계신가요?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은 무장사에서 하는 그 게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게임이 이제 어떤 마을을 만드는 그런 게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유엔 헤비타트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의 어떤 뭐 도시라든지 아니면 마을이라든지 이러면서 이제 시민들이 참여해서 자기 마을을 꾸미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부에 반영을 하고, 근데 모든 것을 다 반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가버넌스에 참여를 할 때 가장 소외되는 그런 집단이 10대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발언권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게임이나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 때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걸 보면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이제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소개를 받은 그 예시 중에 하나가 그 스쿨 추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건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 공공학교, 그러니까 공립학교에 등록해야 되는 학령기 어린이, 뭐 7살, 8살 정도 되겠죠. 그럼 7살, 8살 정도의 어린이가 있는 부모들로 하여금 더 좋은 학교, 우리 집 근처에 가장 가까운 학교, 우리 아이에게 가장 잘 맞는 학교, 그런 거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스쿨 추적 프로그램 이런 거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 그걸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발제 중에 말씀해주신 그 코드 포 아메리카라는 단체에서 이거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학부모들이 이런 것도 있네, 이런 정보도 있네, 그럼 이런 거 굉장히 나한테 필요한 거네, 이런 걸 인지를 하고 더 많은 정보들을 요구하고 더 많이 학교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더 잘 참여하게 된다는 그런 사례를 공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세션의 주제가 이제 정부의 투명성과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라고 한다면, 물론 저는 정부의 투명성, 우리 정부가 더 오픈된 그 정보 데이터를 공개해야 된다고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민의 입장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가버넌스에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인디아 같은 그런 NGO뿐만 아니라 기업이든 학교이든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능동적인 정부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시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그동안 능동적인 시민이라고 자부하시면서 살아오신 분의 말씀을 또 들어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이어서 한 5분 정도씩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욱 대표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능동적인 시민 대표, 최영욱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기술 기반 혁신의 일들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사물인터넷 플랫폼 기업도 하고 있고, 오랫동안 삼성전자 같은 회사에서 이제 기술 관련된 일들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 관심사는 이제 항상 기술이에요. 근데 그 기술로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가 항상 그 다음 단계 이제 고민거리인데, 기술이 사실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크거든요. 사실 이 오픈 데이터라고 하는 이제 무브먼트도 기술이 전제되지 않고 인터넷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기여하고 조금 더 바람직하고 더 나은 사회, 세상,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돈 버는 것과 상관없이 이제 따로, 그러니까 능동적인 시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참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제 경험을 비춰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주제가 이제 오픈 데이터와 이제 가버넌스라고 나오는데, 사실 가버넌스가 우리 사회에서 너무 정부 주도에 초점이 맞춰 있어서
사실 정부가 주도해야 되는 역할이 너무너무 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요청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는다면 사실 만들어줄 수도 없을 뿐더러 정부의 속도와 시민의 속도는 너무너무 사실 다르다는 걸 항상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사례만 조금 제가 소개를 조금 드리면 세월호가 2014년 4월 16일 큰 참사를 당했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마 그때 똑같은 트라우마를 느끼셨을 텐데 저도 똑같았어요. 뭐냐면 뉴스에서 제 눈앞에서 배가 가라는 거를 봤는데 저는 오랫동안 기술에 많이 기댔던 사람인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게 너무너무 암울해서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 세월호가 저렇게 가라앉을 때까지 정말 아무도 저걸 알 수가 없었을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을까? 저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 아까도 그 5가지 토픽으로 하나 제안이 됐지만 저거에 대해서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을까? 근데 이렇게 추적을 하다 보면 누군가 이미 봤고 세월호는 이미 20번 이상 기울여졌었고 사실 너무나 많은 하이리 법칙처럼 전조가 보였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전조를 하나도 공유하지 못했고 하나도 인지하지 못했을까? 저는 이제 그게 어쩌면 데이터의 관점에서 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원활동가들을 모아서 이제 위체인지 메이커스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 앱을 만들었어요. 이 앱이 뭐냐면 우리 주변에 사실 위험한 요소들이 되게 많죠. 뭐 맨홀 뚜껑이 열려 있다거나 보도블록이 깨져 있다거나 뭐가 금이 가서 넘어질 수 있다거나 세월호도 사실 그 중에 하나의 사례일 수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동안 우리는 사실 안전불감증이라고 그냥 스쳐 지나갔죠.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면 거 봐라, 뭐 싱크홀이 생기면 거 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앱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주변에 있는 위험한 요소들을 직접 찍어서 스마트폰으로 업로드를 하면 이제 거기 로케이션이랑 함께 올라가고 공유가 되고요. 그래서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노티가 가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서울시에서 만든 안전신문고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비슷해요. 신고하는 거랑. 거기서 끝이에요. 뭐냐면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해결됐다고 오기는 해요. 근데 그래서 조치가 어떻게 됐고 그리고 그런 해결됐던 것들이 데이터로 쌓여서 공개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과정이 중요하다. 미팅의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듯이 그 과정을 다 우리 자산으로 만들어서 정보를 만들어서 함께 공유를 해야 돼. 그게 없었다는 것. 그래서 만들어서 서비스 돌렸는데요. 정말 1년 동안. 근데 되게 안 돼요. 왜냐면 시민들이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당장 자기한테 이렇게 닥친 게 아니고 그닥 그거에 대한 리워드가 없다 보니까 뭐 서비스도 사실은 조금 부족했고 참여를 잘 안 하고 사실 잘 올리지 않고 그래서 만들어 놓고 굉장히 힘들어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잘 운영이 되지 않았던 게 이제 위체인지 메이커라는 서비스가 있었고요. 이제 그거 연장선상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제 작년이었죠. 벌써 재작년이었냐. 그 경주에서 지진 난 게 작년인가 작년. 네. 그래서 위체인지 메이커가 너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답답한 거예요. 자원활동가 모아서 1년을 했는데 막 되지도 않고 사람들은 잘 올리지도 않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해야 되지 막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경주에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데 서울에서 느낀 거예요. 제가 다 느끼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란 게 경주가 원래 활성판 위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판이라는 거죠. 근데 전 세계에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곳에 원전이랑 방패장이 건설되어 있는 나라가 2나라밖에 없어요. 한국, 일본. 근데 일본은 국가 전체가 활성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건설하든 무조건 지진 때문인데 한국은 해필이면 딱 그 건설되어 있는 지역만 활성판인 거죠. 제가 그때 뭐라고 딱 오버랩이 되냐면 세월호 때처럼 만약에 원전이 금이 가서 방사능이 방출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게 굉장히 사실은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똑같이 있었죠. 그때 세이프캐스트라고 민간 단체들이 방사능을 직접 측정해서 공유하는 그 오픈 데이터 무브먼트를 만든 단체가 있어요. 근데 그 단체가 그렇게 활동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일본 정부도 데이터 공개를 안 한 거예요. 원전 사고가 났는데 공개해라. 어디까지 대피해야 괜찮냐. 어디가 안전하냐. 공개하라고 하니 일본 정부가 데이터를 하나도 공개 안 해요. 그런데 정작 시민들은 후쿠시마에 가족이 살고 있고 후쿠시마 근처에 친척들이 살고 있고 어디를 가야 안전한지를 너무너무 이제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직접 아두이노를 가지고 방사능 센서 가이거 카운터를 붙여서 자기들이 직접 디바이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오토바이 차에 붙이고 다니면서
전국을 다 측정하고 그걸 인터넷에 오픈 데이터로 올리죠. safecast.org에 가면 그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걸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작년에 그분들을 제가 사실 좀 알고 있어서 그분들을 연락을 해서 한국에서 그걸 하고 싶다. 그래서 그분들을 한국에 한 2번 정도 초대해서 한국에서 그 디바이스를 같이 만들고 한국에 이제 방사능을 측정을 했죠. 물론 사람들이 잘 안 와요. 왜 안 오냐면 방사능 그게 뭐 정말 일어날 일이야?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참여라고 하는 게 사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되게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지금도 세이프캐스트라고 하는 거를 계속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드와 함께 세이프캐스트 코리아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고 미미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걸 좀 진전을 시켜서 정말 포항이나 울진이나 뭐 경주같이 앞으로 만에 하나라도 그러니까 안 일어나면 제일 피한 거지만 만에 하나라도 방사능이 노출이 됐을 때 우리가 먼저 알지 않는다면 과연 정부는 그 데이터를 공개할 것인가. 그래서 활동을 지금 계속 할 예정이고요.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을 한마디로 좀 정리를 좀 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랑 덧붙여서 정보라고 하는 그 가버넌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요구해야 되고 스스로 행동해야 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좀 노력을 해야 되고 함께 연대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IoT나 뭐 센서들 수많은 디바이스들이 더 만들어졌을 때 지금은 우리는 만들어진 데이터의 공개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앞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측정해서 어떻게 공유할 것이고 어떤 표준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거에 대한 고민들도 이거와 함께 같이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끝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운동 덕분에 외로운 투쟁기를 들어보셨고요. 네, 그 다음, 교수님께서 또 발표를 코멘트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있는데요. 실제 하는 거는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부동산 시장으로 이제 기타 분야를 분석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는 제 그 학회에 있었던 경험 같은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근래에 이제 신문들 보시면 이제 빅데이터 관련해가지고 부동산 시장 분석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국토부에서 실거래가자 자료 로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면은 4, 5년 전과 다르게 부동산 분석 기사의 수준과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확장성이 있냐면은 여러분 아마 케이스 실력 인덱스라는 걸 들어보신 분 있으실 텐데 그거는 이제 부동산 거래를 가지고 그 뉴욕 증시에서 사고 파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좀 더 분석 수준이 다양해진다고 오픈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분석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거는 이제 새로운 산업 창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낸스 인더스트리 이쪽에서 산업 창출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쪽에서 분석을 하다 보면은 가장 그 고민됐던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저는 이제 계량 경제하고 이런 쪽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변수 같은 것들을 같이 붙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국토부에서 오픈한 데이터하고 뭐 행자부나 다른 데서 오픈한 데이터하고 보면은 둘이 연관돼서 이루어주는 그 연결고리 같은 커먼 베리어블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결국은 연구자가 다 해야 되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어떤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진우 선생님께서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오픈하고 할 때 그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성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설리 같은 것들이 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쓰는 사람들이 좀 잘 쓸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과거에 이제 서울시 구별로 그 강력범죄, 5대 범죄를 분석을 해서 그 범죄지도라는 걸 만들어서 오픈했었어요. 뭐 조선인물도 나오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오픈 데이터에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경찰서에서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경찰서는 뭐 전혀 호의적인 데 하나도 없었고요. 그래서 모든 경찰서에다가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겨우겨우 받아냈어요. 겨우겨우 받아낸 다음에 그리고 이거 분석 결과를 사실은 일부 저널에다 냈는데 심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였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오픈 데이터를 중요한 거는 분석 결과를 오픈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분석 결과가 어떻게 디스트리뷰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나중에 그쪽 사람들 얘기 들으면 결국 그거였어요. 어떤 특정 지역에서 낙인 효과가 일어날 텐데 그걸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 그 저널에서는. 근데 다행히 제가 아는 저널에다가 발표를 했고요. 그게 이제 생각했던 낙인 효과 그런 건 없었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범죄율이 안 좋은 부에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범죄율을 맞추는 효과가 나타나서 오히려 초기에 생각했던 그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데이터 오픈 관련돼서 어떤 원칙이 세워지고 그 데이터가 오픈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가능성도 있지만 사회를 바꾸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